갑자기 그렇게 양력을 소개하니까 제가 이렇게 경직돼 가지고, 자, 여기 계시는 분들은 이제 아까 전부 다 화가들이라 그러고 전문가들이라 그러시니까 딱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원래 지금 나이가 60이 넘었거나 70 가까이 된 사람은 초등학교나 어릴 때 그림 그릴 때 보통 요 새끼손가락만 한 12가지 물감, 그거 주로 썼어요. 그런데 이 12가지 물감 가지고도 이 혼색을 얼마나 잘하냐 그러면 온갖 색깔을 다 만들어냈어요. 저도 그런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근데 자칫 색깔 강의를 하면 말로만 강의하니까 색깔에 대한 감수성이나 실제 만지는 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모르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 것 같아서, 그래서 내가 이런 말을 합니다. 그래서 색깔을 잘 이게 섞는 사람, 잘 다루는 사람을, 최고의 경지에 들어가는 사람을 이야기할 때 보통 미학이란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채색미학의 경지로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마 여러분들이 다 그럴 겁니다. 근데 요즘은 어떠냐? 요즘 학생들은 색깔을 못 칠해요. 섞어보질 않았어요. 우리나라는 1990년부터 모든 미술대학이나 디자인대학의, 미술대학은 예외라 디자인대학의 물감이 사라졌습니다. 컴퓨터 툴로 가지고 전부 수업을 합니다. 그래서 뭐냐면 컴퓨터 밀리언 컬러를 손으로 이렇게 섞는 것이 아니라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컬러 피카라 그래서 밀리언 컬러 스와치에서 이렇게 골라낸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선택을 기가 막히게 잘한다 이 말입니다. 9세대는 섞기를 정말 잘 섞지만 요즘 애들은 물감 섞어가지고 미미한 색깔을 못 만들어내요. 선택은 잘한다. 이거는 선택의 미학입니다. 그만큼 이만큼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가.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하고자 한 이야기는 이제 보통 저는 현대색하고 전통색이 달라요. 근본은 같은데 일단 동서로 이렇게 놀아져 있으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게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너무 이게 이야기가 자꾸 이 서두가 길어지면 사실은 제가 하루 종일 6시간도 내가 강의를 한번 해봤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분량만큼만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분 이 작가들과 일가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니까 제 이야기에 뭐 동감하시는 분도 있을런지 모르지만 반감을 가지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반대 느낌을 가지시는 분은 계속해서 그 반대 이론을 더 전개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먼저 이렇게 보여주기 전에 이미지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전통색 했을 때 제가 한번 정리를 해놨습니다. 이건 지금 태극기죠. 저는 태극기를 좌우로 놓았습니다. 상하로 놓지 않고. 상하로 놓을 때는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땅입니다. 그래서 근곤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위는 하늘에는 태양이 있잖아요. 또 뭐가 있습니까? 태음이 있습니다. 달이 태음이거든요. 예. 그리고 카렌더에 보면 일월이 있죠. 그런데 동서양을 다 막론하고 화수목금토가 있어요. 그게 오행입니다. 그러니까 동서를 막론하고 하늘에는 해와 달이 있고 땅에는 물, 불 이렇게 화수목금토. 아리스토텔레스도 서양에서는 이 세상 만물이 4가지 원소로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근본이 같습니다. 같은데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다르다. 그리고 문화가 다르다. 15세기에 서양의 그림을 내가 한번 봤더니요. 이게 원화가 아닙니다. 원화가 봤더니 노아의 방주를 그린 15세기 그림에 무지개가 이렇게 그려져 있어요. 근데 위쪽이 빨강입니다. 아래쪽이 파랑이 아니고 초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게 그라데이션이 되어 있는데 4가지 색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 위는 하늘이고 아래는 물입니다. 그런데 이미 15세기의 서양에는 구체적으로 이게 무지개가 색깔로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실록에도 수도 없이 무지개가 기록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 무지개 용어가 백홍이라 그러고 홍예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홍, 홍해는 흰 무지개고 붉은 무지개거든요. 그런데 무지개가 나왔을 때 그림으로 나타나는 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는. 무지개를 뭐 그림으로 그리겠습니까?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이건 논리가 아니라도 500년 전에 우리 조상의 무지개 색깔이나 우리가 보는 무지개 색깔은 똑같이 뭐 달라질 일이 있겠어요? 다를 일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 무지개는 우리의 인식 체계에서는 무지개는 소위 말하면 용, 그 다음에 이런 소위 동물 이런 걸로 보았기 때문에 무지개가 빈번히 나타나면 뭔가 좋지 않은 일이 생긴다라는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서 누가 길어지만 이건 보통 우리가 태극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일부러 좌우로 놓았습니다. 그럼 좌우로 놓는 의미는 이렇게 해석하기 다르다 이 말. 태극은 항상 상하로 있지만은 그럼 남성과 여성을 상하로 놓는 거하고 좌우로 놓는 거하고 컨셉이 다르잖아요. 좌우로 놓으면 동성으로 같이 병치하는 거고 상하로 놓으면 위계로 보인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상하로 놓여져 있지 좌우로 놓여져 있다라는 그는 전혀 없다 이 소리입니다. 그것이 예를 들면 과거의 예를 들면 가치 체계는 예를 들면 남성 가부장적이고 예를 들면 남, 여 그걸 우리는 다른 말로 하니까 양이지 않습니까? 그죠? 서양에 너무 서두가 길어지는데 스테인그라스를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색깔로 기억하십니까? 다 색깔이 있겠지만 붉은색하고 푸른색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레드하고 블루로. 동양에 여러분들 경복궁 가면 단청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 단청이 뭡니까? 단은 레드를 말하고 청은 블루를 말합니다. 우리 단청은 여러 가지 색깔이 있지만 결국 서양의 스테인그라스 모양으로 붉은색, 푸른색입니다. 표현이 다릅니다. 그런데 조선시대는 단청이라고 그러지만 고려시대는 단청이라는 용어를 안 써요. 단벽이라고 씁니다. 벽이라는 건 청살리 벽계수약 벽할 때 그 벽입니다. 그것도 결국 단벽이 화려하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라는 기록 나오는 건 단청이 화려하게 조화를 이룬다 이 소리입니다. 그런데 그 벽이 조선시대에서는 단벽이라는 기록은 안 나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통색의 기본 이해는 그러니까 서양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이 우주에는 음양으로 이루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음양하고 해하고 다른 하늘에 있는데 땅에 있는 거는 다섯이다 이 말입니다. 오행. 그래서 그게 화수목금토입니다. 그 오행이 색깔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모든 우리 삼라만상의 예를 들면 이치와 다 이렇게 연합해서 어울리는 거, 상생이 되는 거. 그 상생이 되는 거를 예를 들면 지향하는 것이 우리 동양 문화, 특히 우리 한국의 문화다. 그 상극이 되는 거는 피하고 상생이 되는 거. 그것을 그 가운데 색깔도 역시 상생이 돼야 되고 상극이 돼야 된다. 제가 나중에 보여드리겠지만 관념적으로 상생이 되는 걸 말하는 겁니다. 시각적으로 보면 서로 어울리질 않아요. 상생이라면 영어로 말하면 하모니를 말하는 거고 상극이면 콘트라스트를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관념적으로 그렇다 이야기입니다. 제 지론의 결론은 이겁니다. 서양 사람이 한국에 와서 굉장히 우리 옷이 아름답다고 말하는 것은 현재의 시각에서 봤을 때 그 배색이 아름다운 겁니다. 과거의 시각에서 보면 아름답자고 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오행의 음양의 이치에 맞자고 한 것이지 아름답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젊은 사람이 우리는 즐겨야 되겠죠. 배색이 기가 막히게 의도적이지 않았더라도 아름다우니까. 그러나 과거에 이르면 시각적으로 아름답기 위해서 그런 배색을 만드는 건 아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정리를 하냐 그러면 시각적 배색, 시각적 색하고 개념적 색하고 다르다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개념적 색하고 시각적 색이 다르다는 이야기는 아마 여러분들이 미술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겁니다. 예를 들면 세잔의 그림이나 동양의 예를 들면 서책을 보면 퍼스펙티브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 퍼스펙티브가 안 맞다라는 거는 시각적 형태가 아니고 개념적 형태라는 이야기거든요. 자, 너무 이야기가 그렇게 먼저 이해를 하시고, 지금 우리는 수양어에 의하면 과학적인 논리에 의해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해를 바탕으로 그 틀로서 우리의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 그러면 올바른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걸 예를 들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주역을 소위 말하자면 번역한 누구라고 하는 이름, 학자 이름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분이 서론에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서양의 2000년 동안을 지배한 거는 기독교 철학이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동양의 2000년을 지배한 것은 주역 철학이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그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냥 주역이라는 건 역학이라는 잘 아시지 않습니까? 그게 세속화되어 가지고 뭐 사주 카페다 뭐다 그런 이야기겠지만, 그래서 만약에 전통 문화를 이해하려 그러면 주역의 논리, 그 역학의 논리를 조금 이해를, 책을 보고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맨날 그러지 않습니까? 12달에 예를 들면 띠가 있고 그 다음에 1월 생신 뭐 하는 모든 것이 그런 먼저 소위 말해서 사전 지식을 갖고 한번 여러분들이 우리 색을 이해하는 방향으로 했으면 좋겠다.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거는 이제 그냥 한번 설명하면 너무 기니까 우리 왕실에 있는 거라든가 우리 전통 색을 이렇게.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묵이라고 그러죠. 전부 이렇게 도장 찍는다든가. 그게 전부 색깔 이름이 있지만 전부 벌겋습니다. 근데 이거를 적이라고 말 안 합니다. 적색이라고. 주색이라고 합니다. 주색. 그 다음에 이것도 임금이 있죠. 그죠? 다 저쪽 예를 들면 저 교태전 안에 내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 근데 이제 갑자기 선비 쪽으로 개인 사생활 쪽으로 오면 색깔이 전부 붉은색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푸른색, 청색, 백색 이런 쪽으로 내려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청자, 비색, 백자 이렇게 막 입이 닳도록 칭찬하죠.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이제 태극. 이건 저는 예학이라고 해서 저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흥예문 어디에 있는 거 아시죠? 경복궁 가시면 티켓팅 해가 들어갈 때 이 흥예문입니다. 쉽게 말하면 인의지 신예. 예자가 보통 무조건 남쪽입니다. 방향. 예. 그 다음에 여기서는 양이 교태, 양이지 교태. 양이라는 건 음양을 말합니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미리 말씀드리는데, 경복궁에 가시면 모든 기둥의 색깔은 붉은색입니다. 그 다음에 기둥은 프로이드 심리학에도 남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프로이드 심리학 동서역을 막론하고 창틀은 여성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경복궁에 있는 모든 창틀은 전 내록색입니다. 예. 그러니까 저건 우리가 말할 때 요즘 개념으로 말할 때는 초록색이다 일런지 모르지만 그게 청색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푸른들, 푸른 하늘, 푸른 숲 전부 다 푸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예를 들면 청하고 그 다음에 녹색하고를 같이 이해하는 겁니다. 푸르다는 개념으로.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게 창문은 희한하게도 여러분들 한번 경복궁에 문제 가실 기회가 있으면 창문 봐보세요. 창문은 전부 내록색으로 칠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신나는 거죠. 신나는 거. 여기 보면 악하고 소각하고는 다 같아 이 소리 아닙니까? 그죠? 여기 그 다음에 이제 여기가 이제 기복입니다. 이거는 궁중아악이고 이거는 이제 민간에서 이제 뭔가 신앙 전부 다 비는 거 그 다음에 갑자기 이제 민간에 내려오면 색깔이 하나도 없어집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여염에는 색깔이 없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계급 사회에서는 예를 들면 귀족만 그다음에 색깔을 쓰고 못 쓰게 하는 거니까 우리의 문화라고 해서 다를 바가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대충 이렇게 이미지를 보면 왕실, 선비, 그 다음에 예학, 그 다음에 아학, 놀이, 기복, 그 다음에 여염, 이 모두가 질서정연하게 어떤 룰에 의해서 색깔이 사용되었고 그게 컨트롤됐다 이 이야기입니다. 넘어가 볼게요. 그 다음에 이제 색깔 종류를 먼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흑, 현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흑하고 현하고는 시각적으로는 다른데 어느 것이 상위 개념으로 더 숭고하게 생각하냐면 현색입니다. 하늘의 색이다 이 말입니다. 현은.
그 다음에 저쪽에 이런 전부 검은색이지. 그 다음에 적주홍자거든요. 예. 근데 여기서 제일 많이 쓰는 색이 뭘까? 적색이 아니고 홍색입니다. 근데 홍색을 우리 현대적 개념으로 분홍색이라고 보면 안 됩니다. 분홍색이라고. 그러니까 버밀리언 색깔하고 소위 카마인 색깔하고 중간쯤의 색깔로 생각하면 돼. 임금이 입고 있는 색을 적포라고 안 하고 홍포라 그러거든요. 그 대홍색이라고 하는 큰 대자를 쓰잖아요. 그럼 임금이 입는 색. 대홍이 있으면 소홍도 있어요. 그거는 뭐냐? 큰 대자의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귀한 것에만 사용하는 거고, 소홍은 조그마한 소위 기물이나 소위 의물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그 다음에, 여기서 나중에 보여요. 그 다음 조금 앞으로. 앞에. 예. 죄송합니다. 자, 여기에. 그래서 이거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자색이라는 게 이게 지금 문제입니다. 우리나라 국어사전에, 여기서 내가 분명히 말씀드리는 국어사전에, 국어원에서 나온 대백과 사전에도 확인하면 자색을 자줏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모든 역사책, 국사책이요. 삼국 사기 할 것 없이 전부 번역서에 보면 국사학자들이 자줏빛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조시대에 예를 들면 빙허각 이시라고 예를 들면 여성 지식인이 쓴 언문으로 쓴 책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순 한글로 자적이라고 나오세요. 자적. 한문으로 말하면 자자에다가 적색. 그런데 그 언문에는 자주라는 말 쓴 문헌이 하나도 없습니다. 옛날에는. 그런데 현대에 와서 국어학자들이 그랬는지 누가 했는지 모르지만 그 자적이라는 말과 자색을 자주로 번역했다 이 말입니다. 자주색으로. 그런데 우리나라 모든 문헌을 통해서 자주라는 색은 없어요. 있습니까? 그죠? 내가 여기 없다라고 해서 우리가 자주색을 사용하지 말라 하는 말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흔히 이게 자색을 자주로 하기 쉬운데 이걸 말하는 겁니다. 이 색깔. 이 말은 나중에 설명하겠지만 빨간 남쪽하고 북쪽 검정의 중간색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 색깔을 한번 섞어보면 물감 쓰는 사람은 알아요. 블랙하고 카마인 레드하고 섞으면 예를 들면 퍼플색 가까이 색깔이 나옵니다. 그게 자색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모두가 전부 자주색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기회가 있으면 말하겠지만 자주는 예를 들면 논어에서 나오기를 예를 들면 자색은 정색에 해당되고 자색은 간색에 해당되고 주색은 정색에 해당되기 때문에 자색과 정색은 상징적으로 주색은 정의를 말하는 거고 자색은 사악한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자남별 이런 말이 나오거든요. 임금이 주자남별, 주자를 구분할 줄 모르면 다시 말하면 사악한 간신이 있어서 주자남별, 그러니까 옳은 것과 그런 것을 구분하지 못한다. 이런 기록의 뜻으로만 나오지 색깔의 이름으로 자주라는 기록은 없다. 제가 이건 처음 여기서 지금 공개적으로 밝히는 겁니다. 지금 내가 리서치하고 있는 가운데. 그래서 대개 자주색은 이런 게 많고 대개 계급상으로는 상위 계층에 속하는 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드라마에 보면 꼭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관리들이 저런 색 옷을 많이 입죠. 그 다음에 청벽록이거든요. 그런데 청색보다는 예를 들면 녹색이 우리가 드라마상에서 굉장히 많이 나오죠. 여러분들 보면 상궁들이 입는 옷은 전부 녹색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관복 중에 제일 하위복의 색깔이 녹색입니다. 하위복이. 제일 높은 것이 자색이고, 그 다음에 홍색이고. 이런 의미에서 여기도 보면 전부 다 이렇게. 여기도 지금 아까 창문.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거는 나중에 체제를, 여러분들 이제 한문으로 보였지만 나중에 여기서 그 소위 말하자면 전통 색채 체계를 내가 그래픽으로 만들었으니까 한번 보시면 알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백자, 그 다음에 여기 뭐 살풀이, 춤, 백로, 다 이런 말 많이 하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는, 저는 어릴 때부터 국어 교과서나 이런 거 했을 때 백색에 대한 뭐 이상한 소위 말하자면 콤플렉스를 갖고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뭐 백인민족이다, 뭐 어쩌다. 하여튼 백색, 그 다음에 청색, 뭐 이런 콤플렉스를 갖고 있다라고 봅니다. 그거 극복해야죠, 사실은. 그 다음에 이제 이 황색이 문제입니다. 이 황색이라는 거는 중국의 색이거든요. 천자의 색. 그 천자의 색이기 때문에 고종 황제 이전에는 황색 못 썼죠. 고려왕은 조금 썼습니다. 근데 그냥 순황색이 아니고 자황이다, 치황이다, 그 다음에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뉘앙스가 있는 황색을 썼다. 그 여기 지금 박물관에 가면 있는 고종 황제 마지막 기록으로 고종 황제가 등극할 때는 저 옷을 안 입고 언제부터 입었다 기록이 나옵니다. 그 다음, 자, 이거 한번 좀 기억나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연세 드신 분은 50년대 국어교사에 나오는 김상옥 시조 시인의 시입니다. 백자부. 우리나라에서 백자를 예찬해서 시를 쓴 사람은 이 김상옥 씨고, 또 청자를 예찬해서 시를 쓴 분은 박종화 선생입니다. 젊으신 분은 박종화 선생님 모르죠. 근데 그 백자부하고 청자부를 이렇게 읽어보면 시인은 알지만 온통 소위 말하자면 예찬이죠, 그죠? 예찬 일색 아닙니까? 그런데 저기 보세요. 얼음같이 하얀 살결, 이렇게 굉장히 시적으로는 수사적입니다. 그런데 이제 하나 올려보세요. 이 백자입니다. 다랑아리, 그죠?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인지 모르지만 50년대의 우리의 교육 환경은 백자를 보지도 못해요. 우리 세대 중에 백자를 보고 저 시를 읽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박물관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백자를 보는 일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우리 전통 문화는 전통 문화를 시각적으로 보지도 않고 관념적으로 맹목적으로 예찬만 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실제로 나중에 백자를 보니까 이런 컨셉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얼음같이 희지 않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나중에 나오고 청자도 마찬가지예요. 그 제가 미리 말씀드릴게요. 청자를 안 본 사람은 오래전에 코리아타임스 영문 기자가 내가 코리아타임스를 봤는데 영어로 뭐라고 번역한 줄 아십니까? 타임스 그 기자는 청자를 안 봤어요. 블루셀라돈이라고 그랬어요. 그 청자로 안 본 사람은 청자니까 블루셀라돈 아닙니까? 그러고 얼마 뒤에 고쳤어요. 유니크 그린 셀라돈 이렇게 붙였어요. 그렇습니까? 그럼 이제 그때는 봤다 이 말입니다. 봤는데 이게 녹색이라고 말하기는 또 너무 하니까 유니크라고 붙였습니다. 그럼 과연 그 말이 맞을까? 이거는 내가 공개수상에서 아직 내가 원고를 안 썼는데 제 주장을 여기에 지금 피력합니다. 뭐 여러 어르신들이 계시니까. 저는 고려 청자색을 언제 교육방송을 봤더니 미술 시간인 것 같아요. 미술 시간인데 아이들한테 우리 고려 청자를 설명하면서 옥색이란 말을 하고 비치색이란 말을 하더라 이 말입니다. 고려 청자 비치색. 맞죠?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하죠? 나는 주장이 달라요. 왜 파리 스카이 블루 이렇게 말하고 왜 프루시안 블루 이렇게 말합니까? 색 이름이라는 거는 자식 이름 짓듯이 지으면 됩니다. 색 이름은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나타났다가 사라지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왜 뭐 때문에 우리 비색 고려 청자를 그렇게 숭상하면서 오묘하다라고 그러면서 왜 옥색이라 그러고 왜 비치색이라 그러냐? 비치는 쇠 아닙니까? 그런데 제가 주장하는 거는 이겁니다. 고려 청자 비색이라고 그래야 맞다 이 소리입니다. 예를 들면 혹시 거기에 예를 들면 정부가 그렇게 인정해가지고 이름을 붙이면 그렇게 통하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밖에 없는 비색인데 그 비색이란 말 어디서 나온지 압니까? 조선실록 어디에도 비색이 안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안 나옵니다. 제가 확인했어요. 우리나라의 역사책에는 비색이란 말이 안 나옵니다. 서경이라는 고려독에 딱 한 줄 나옵니다. 고려 사람은 청도기를 구워 만들었는데 고려 사람들이 비색이라고 부른다. 이 대목이 나와요. 보세요. 고려 사람이 비색이라고 부른다라고 중국 사람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보다도 더 명확한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 조선조에는 라니까 고려 문화에 대해서 별로 배타적일 거고, 그러니까 기록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이야기를 믿으신다면 그러면 고려 청자 그 비색을 옥색이라 그래야 맞겠습니까? 그냥 비색이라 그러면 안 되거든요. 또 비색이라 그러면 비치비자에서 오는 거니까. 마치 독일의 프루시안 브루, 그 다음에 또 저기 페르시아의 예를 들면 옥색을 뭐라 그러는지 아시죠? 터키 옥색이라 그러잖아요. 터키 옥색이라고 그러듯이 그럼 우리라고 예를 들면 그 색을 고려 비색이 아니라 고려 청자 비색. 아니 파리 스카이 브루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물감 봐보세요. 온갖 이름이 다 있다 이 소리입니다. 제가 여기서 말하자면 주장하는 겁니다. 저는 논리적으로 맞다고 봐요. 그런 의미에서 이 백자도 예를 들면 그냥 흰색, 이건 시인이 이렇게 이야기를 했겠지만 여기서 제가 강조하는 건 제가 어릴 때 실제로 보는 색하고 예를 들면 언어로 이야기하는 색하고의 기업이 굉장히 많이 생기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그냥 말로만 우리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맹목적일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 아직도 우리의 문화에 대한 무언가는 별로 수긍이 안 가는데 뭔가 훌륭하다 그런다 이 말입니다. 그죠? 훌륭하다 그런데 약간의 맹목성이 있지 않겠냐. 그래서 제 색깔에, 전통 색깔에 대한 연구가 아마 이런 것에서부터 비롯됐다라고. 그래서 이제 한번 넘어가 볼게요. 시간이 없으니까. 나머지, 이수백세요. 백색 그만나요, 그럼? 이제 이거는 이제 그냥 넘어가십시오. 그동안에 제가 이제 색깔, 소위 말하자면 색채에 관한 논문선 내용들을 이렇게 지금 기록으로 찾아올 수 있는 거니까 그동안에 이제 많이 뭐 이렇게 표절한 것도 있고, 뭐 표절한 것도 내가 일일이 다 대응할 필요는 없죠. 그래서 많이 읽고 이해하면 되는 거니까. 그 다음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여기서 한국정신문화원에서 80년이 우리가 컬러 TV를 시작하는 시대입니다. 이제 81년에 정신문화인 개관 나오는 그 개관지에서 원고 청탁이 왔어요. 원고 청탁이 왔는데 그때 논문이 아니고 수필을 썼어요. 일종의 지금까지 전통색에 관해서 생각하던 것을 그냥 수필 형식으로 쫙 푸트노트도 없고 쭉 써고, 그 다음에 뭔가 우리의 색을 그래픽으로 도상화할 필요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행색을 이렇게 도상화한 겁니다. 도상화. 그래서 언젠가 내 후배 연세대학 교수가 뭐 색채 책을 썼는데 저걸 저렇게 옮겨놨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전화로 이야기를 했어요. 전화로 저거는 내 그래픽 작품이니까 밑에 인용을 해야 된다. 이렇게 도상화, 이렇게 그래픽으로 표현 안 하고도 다르게 또 표현할 수 있겠지만 오행 색깔을 가장 이렇게 잘 그래픽으로 시각적으로 나타내기 위해서 이렇게 도상화해요. 그 다음 넘어볼게요. 그리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저 끝에는 우리 박래긴 교수님이 또 기회를 주셔가지고 특강을 한번 해드리면 전통색에 대한 오해가 많죠. 그러니까 심지어 남용도 있습니다. 오해를 하니까, 이해를 잘못하니까 남용하잖아요. 그런.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해를 하기를 제일 위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저기 이항복 씨 알죠? 이항복. 광해군 때. 그 이항복의 기록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색깔은 망가지다 그랬습니다. 요즘 생각하고 같아요. 요즘에 밀리엄 칼라를 그러지 않습니까? 망가진 데 5가지로 환원된다. 그 말을 했어요. 그럼 우리는 오원색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이겁니다. 이거는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 색상환입니다. 그런데 제대로 미술 선생님들이 안 가르쳐요.
우리는 70년대 교육용 색상이라 그래가 몬셀 색상을 기준으로 20색상을 만들었습니다. 그 20색상을 만들어가 시계바늘 방향으로 이렇게 가 쪽지 시험에 색 이름도 외우게 하고 그럽니다. 그 색 이름 외워서 뭐냐 그러고 이게 등한시하거든요. 기본이 뭐냐. 몬셀 컬러 시스템은 5가지가 기본 색입니다. 그래서 아이들한테 가르칠 때 몬셀 컬러 시스템 5가지 요거 아닙니까? 보이죠? 그래서 아이들 보거든. 야, 5가지 색깔에게 손가락에 찍어가 꽉 한번 찍어보자. 체험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거 빡 찍어, 몬셀 5 아닙니까? 그게 뭐냐? 빨강, 노랑, 초록, 파랑, 퍼플입니다. 소위 말하면 자주라고 하는 거. 그다음에 퍼플이거든요. 그 5이 10이 되고 20이 되고 100이 되는 겁니다. 그게 몬셀 컬러 시스템이에요. 근데 그 컬러 시스템은 뭐냐? 뉴턴의 예를 들면 빛의 파장에 의해서 시계바늘 방향으로 시스템을 만드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가장 쉽게 하려고 그러면 이 세상의 모든 색은 빨주노초 파남보 아닙니까? 거기에 중간에 모든 밀리언 컬러가 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서울에 계시는 분은 서울 지도 다 머리에 기억하시죠? 칠판이 없어 안 되죠? 지금 서울이 이거 아닙니까? 한강이 이렇게 흐르고 지금 예를 들면 동숭동이 어딘가 위치를 잡을 수 있습니까? 좌표로? 아마 다 아실 겁니다. 그렇죠? 근데 내가 만약에 대구 내려가면 대구는 내가 전체를 모르니까 내가 지금 서 있는 위치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색깔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현대색이든 옛날색이든 색깔을 안다 그러면, 아는 사람이라 그러면 내 머릿속에 색깔의 전체 지도가 떠올라야 돼요. 그렇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탁 하나 찍었잖아요. 어디 하나를 딱 찍으면 그걸 뭐라 그러냐, 요즘 말로 스폿 컬러라 그럽니다. 근데 그 스폿 컬러가 머리에 들어와야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색깔을 만지지만 색깔 하나하나를 만지지 색깔의 전체 지도를 머리에 기억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학생들 보고 이렇게 묻습니다. 아니, 글로벌 시대인데 너 안 보고 세계 지도 그릴 줄 아냐? 물어본다. 아니, 안 보고 세계 지도도 못 그리는 사람이 되면 어떻게 디자이너라고 그럴 수 있겠어요? 깜짝아 반대부터 위로부터 이렇게 쭉 끊지 말고 세계 지도 다들 머리 들어와야 지금 이제 세상 곳곳에서 전쟁 터지도 알 거 아니냐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삼남한상의 색깔은 뉴턴 이후에 파장의 크기별로 시스템화되어 가지고 오른쪽 방향으로 빠져노초 파남보의 시스템을 만들어진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동양은 어떻게 했냐? 오행의 순서대로 만들어졌다 이 말입니다. 그럼 오행의 순서는 뭐냐? 제가 만드는 게 아닙니다. 오행의 순서는 환단고기에도 나옵니다. 고려사에도 나옵니다. 고려사의 오행지에 오행의 1이 수라고 그랬어요. 수, 화, 목, 금, 토다 이 말입니다. 그럼 색깔로 말하면 수는 북쪽을 말하니까 좀 이따가 제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블랙, 그 다음에 그러니까 까만, 흑색, 적색, 청색, 백색, 황색 이 순서다 이 말입니다. 왜? 오행의 순서니까. 그러니까 오행이라면 고려시대 우리 동양의 오행지는 서양의 과학적인 색깔 파장의 시스템과 마찬가지로 오행의 시스템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니까 오행의 순서대로 따라 만들어져야 상생상극이 이루어진다 이 소리입니다. 그걸 바탕을 두고 제가 나중에 이렇게 이런 도형이 아니고 이렇게 색상, 오행 색상 화환을 제가 그래픽으로 만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여기 봐봐. 이게 아까 1430년도 노아의 방주. 위에 지금 빨강이 있죠? 참, 뉴턴 이전에 이미 빨주노초 파남보 무지개가 나왔습니다. 그림으로, 비주얼로. 이렇게 나왔다, 이면. 그 서양에는, 우리나라에는 홍예,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환단곡이 오신,
삼신오제 본기 이렇게 알겠습니까? 요즘에 환단 고기 뭐 이렇게 좀 들고 다니면서 뭐 하는 사람들 많아요. 그러면 모임들이. 그래서 보면 여기다 기니까 수화목금토 이렇게 순수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생략하겠습니다. 너무 그 다음에 그렇게 색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이렇게 빛. 그런데 여기에 흑백이 들어갔잖아요. 그죠? 그럼 우리 서양의 소위 말하자면 파장 논리 보면 흑백은 색깔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지만 그거하고 관계없는 겁니다. 그렇다면 동양의 색도 이거다. 이 말이야. 다섯 아닙니다. 손가락으로. 그죠? 근데 손가락으로 다섯인데 제가 나중에 그림 보여드릴게요. 다섯인데 먼셀 컬러 시스템 모양으로 오른쪽으로 이렇게 빨강, 노랑, 초록, 파랑, 마젠타, 아니, 퍼플 이렇게 찍는 게 아니고 오행의 순서대로 이 손가락이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오장육부와 관련되어 있으니까 이 엄지손가락이 폐에 해당됩니다. 그 이게 백색입니다. 나 손가락을 나중에 그림으로 그린 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그 다음. 이거 아까 고려사의 오행지, 내가 이 근거를 제시한 겁니다. 고려사. 그 다음. 그래서 이제 이걸 상생도로 놓으니까 화생입니다. 화생토. 그러니까 화생토, 토생금, 이거는 상생이고, 하나 건너면 화극금. 그러니까 그걸 이긴다, 이 말입니다. 불은 금을 이긴다, 이 소리입니다. 그래서 소위 상생, 상극의 그림이 순수가 그려진다. 그 다음. 그래서 제가 이걸 그래픽으로 만들어 봤어요. 색깔로. 진짜 비주얼로도 그런가? 비주얼로 이렇게. 요 바깥에 빨강, 노랑, 파랑, 하양은 오행의 정색에 해당되고 안에는 간색에 해당됩니다. 그건 자세히 간색, 정색 제가 다시 설명. 그래서 이렇게 놓았거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배치를 해봤다고요. 그럼 이쪽은 하모니가 되냐? 시각적으로 하모니 아니잖아요. 이쪽은 콘트라스트냐. 그러니까 이렇게 보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행의 상생, 상극의 관념이 시각적인 색깔의 콘트라스트와 하모니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는 지구를 보는데 왜 우리는 지도를 보면서 항상 북쪽을 이렇게 놓고 보냐 이 말입니다. 북쪽을. 이거는 정상으로 봤죠. 이 런던 아닙니까? 저 서방의 제국주의가 이 세상을 지배할 때 영국의 여왕이 이렇게 앉아가 북쪽을 쳐다보고 있겠어요? 아니잖아요. 남쪽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오른쪽 모양으로. 런던 있죠. 그럼 남쪽을 쳐다보니까 뭡니까? 유럽하고 아프리카가 있잖아요. 그 유럽하고 아프리카 좀 내 먹어야 되겠다. 왼쪽에 뭐 있습니까? 중동이 있고 저 파리시트 극동이 있잖아요. 오른쪽에 뭐가 있어요? 대서양 건너 미국이 있잖아요. 중국이 한번 생각해 보죠. 중국이요. 그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이렇게 해서 제국주의가 서세 동점한 겁니다. 그러니까 지도를 보더라도 학생들이 맨날 이렇게만 볼 게 아니라 거꾸로도 봐야 되죠. 거꾸로도. 이거와 마찬가지죠. 여러분들이 경복궁을 들어가면서 건정전의 임금을 바라보면 왼쪽은 임금이 남쪽을 바라볼 때 동쪽입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사람이 예를 들면 무덤을 쓸 때 머리는 산 쪽으로 가거든요. 사자의 입장에서 뭐 좌청룡 북현무죠. 아니 건정전에 임금이 앉아 있는데 어느 쪽을 바라볼까요? 남산을 바라보는 겁니다. 목면산이라 되어 있죠. 그런데 남산은 남쪽에 있는 산이 아니고 앞산을 말한답니다. 그래서 남산을 보는 것이 아니라 숭례문을 지나가지고 저 관악산을 본다. 그래서 광화문을 그렇게 털어가지고 제대로 안 쳤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남쪽을 바라본다는 말은 제왕은 태양을 등지지 않는다 이야기입니다. 태양을 바라보는 거고 신하는 태양을 등지니까 항상 신하는
북향재배 이렇게 된대요. 재미나는 거는 여러분들이 고호 그림 다 아시죠? 고호 그림에 태양을 등진 그림들이 많아요. 그거는 예를 들면 정신분석학이나 또는 고호 작품을 해석을 할 때 여러 가지 복잡한 이야기로 그 태양은 곧 고호의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고호의 문제는 정신분석학에서 이야기할 때 아버지와 자신과의 갈등의 문제로서부터 다 비롯된다. 그래서 이렇게 씨 뿌리는 사람이라든가 이랬을 때 고호의 그림에서는 씨 뿌리는 사람이 저기 석양에 사람의 등 뒤에 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를 바라보는 거하고 안 바라보는 거하고 등지는 거하고 그래서 이것도 보는 관점이다. 그게 이제 보는 관점, frame of reference 이 말하는 관점이거든. 자, 지도 한번 볼게요. 자, 이게 우리가 정상적으로 보는 지도 아닙니까? 맨날 북쪽으로 보고, 예를 들면. 그런데 저쪽에 화의적 세계관이라. 이건 내가 어디서 기록에서 읽었는데요. 정말 그건 내가 충격적이라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박영효가 갑심정변을 일으키고 일본에 도망갈 때 지구를 돌리면서 이런 말을 했답니다. 이 세상의 중심이라 중국이란 말이 웬 말이냐 이런 말을 했대요. 이렇게 돌려놓고 이렇게 찍으면 이게 중심이지 않냐 이 이야기입니다. 이해되죠? 그러면 화의적 세계관이라는 말은 갑심정변이 이게 조선 말기까지 이 세상의 중심은 중국이고 그러니까 동이 서륙 남만 북쪽 지금도 중국이 뭐 동북공적이다 뭐다는 그런 세계로 지금 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루어진 우리 문화이지만은 그 가운데서도 뭐 어쨌든 그다음 넘어가고 이렇게 보는 관점이에요. 그래서 임금을 이렇게 바라볼 때 신지 북면 신하는 북쪽을 보고 그다음에 군지 남향이다. 그래서 보는 사람의 입장에 따라서 자청령 우백 달라집니다. 그다음 서양화 그림에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르네상스 때 그림 보면 그다음에 그리스도교의 최후의 만찬에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보면 왼쪽에 누가 있어요? 유다가 있지 않습니까? 보는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오른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서양의 모든 미술의 좌측은 우측보다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양은 왼쪽에 놓고, 염소는 왼쪽에 놓고, 그 다음에 양은 오른쪽에 놓는 겁니다. 그게 소위 말해서 서양 기독교 시대의 그림의 코드입니다. 그 다음 이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도 놓는 데 따라서 이 도면이 위에다가 남쪽을 둘 때가 있고, 그러니까 왼쪽에 두면 가운데 건정전에 앉아서 좌측령 우백호, 좌측령이니까 저기 낙산이죠. 우백호는 인왕산이고, 남주장, 적이 아니고 주, 저기에 되면 관악산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건 이렇게 보는 거고, 앞에서 보는 거고. 그렇게 해서 이게 오행 색깔이 이렇게 만들어, 위치를 다이어그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 그래서 왼쪽은 그래서 정색이라 그러고, 오른쪽은 간색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왼쪽은 정색이니까 양이고, 오른쪽은 간색이니까 음이거든요. 그 음양 이치가 기가 막히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야 된다. 그런데 제가 처음 예를 들면 논문을 쓸 때, 80년대 논문을 쓸 때는 여러 가지 문헌 보기가 힘들었어요. 힘들어서 그 중간의 색을 제가 유황이라는 글자를 썼어요. 이게 뭐냐면 얘기를 번역한 사람, 얘기를 번역한 우리 학자가 원전에 없이 황색의 간색을 유황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맞춰 유자를 썼어요. 그렇게 쭉 제가 기록해 왔습니다. 그런데 실제 우리 실록을 보니까 성정원 일기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적이 아니고 주, 황백흑, 위지정색이라. 이걸 정색이라 그러고 홍벽자유라 그랬어요. 말맞자에 이유자를 썼습니다. 유록, 위지, 간색이라. 그래서 이 이후에부터는 제가 저 유자를 안 쓰고 이 유자를 쓰는 겁니다. 간색을. 그런데 이 유자, 황색의 간색인 유색, 유자는 실제로 색깔로 사용된 예가 거의 없어요. 기록상에. 그러니까 이렇게 간색이고 이렇게 정색이다라는 말 외에는 실제로 생명으로 사용된 예가 없기 때문에
간색의, 예를 들면 흙의 간색으로서 구색을 갖추기 위한 생명으로만 나왔지, 실질적으로 무슨 복색이나 칠색이나 염색이나 또는 그다음 여러 가지 색깔로 사용된 예가 없다. 그런 점으로 보면 별로 황색이 별로 중요하지 않듯이 황색의 간색도 우리 문화에서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 그런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손가락으로 한번 그려봤어요. 그려봤는데, 이렇게 되면 됩니다. 이 손가락, 새끼손가락이 요 끝에 내가 기록을 봤더니 신혈이 있다면, 신혈. 신장. 그건 신장은 블랙입니다. 그 다음에 요게 뭐냐? 간입니다. 간혈. 그 다음 가운데 손가락이 심장이에요. 여기 위장이요. 여기 폐장이 되면. 그래서 손가락으로 이렇게 억지로, 이거를 가운데 놓아야 되겠죠. 억지로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스케치를 해봤는데 손이 잘 안 돼요. 그러니까 요렇게 모아보면 되겠죠. 손톱 있는 데 이렇게 모아가지고. 어쨌든 이거 다섯 아닙니까? 그죠? 다섯인데 요 위치가 소위 말해 파장의 위치로 놓여지는 게 아니고 오행의 위치로 놓여지면 서양의 먼셀 컬러 시스템 기본색도 다섯, 동양의 오행색도 다섯이다. 다섯. 그게 제 주장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여기는 전부 소위 말하자면 소장, 맛 이런 거하고 다 관련된다. 그다음에 그래서 이제 오행은 뭐와 관련되냐면 이렇게 소위 말하는 오륜, 오상, 오감, 오신 것 모두가 다 관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일 소위 말하자면 쉽게 볼 수 있는 거는 경복궁에 혹시 가시면 우리의 경복궁의 모든 문이 숭례문, 그 다음에 이름이 이렇게 건춘문, 그 다음에 광화문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게 전부 오행하고 색깔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기가 막히게 은유적이고 문학적인 것이 경복궁의 4대 문 중에 서쪽문하고 동쪽문입니다. 서쪽문이 영추문으로 되어 있어요. 가을을 맞이하는 문이잖아요. 그러니까 추는 뭐냐면 백색입니다. 청춘, 주화, 백추, 현동 이렇게 돼요. 청춘은 예를 들면 그래서 여러분들이 경복궁 반대 예를 들면 현대미술 현대화랑 쭉 올라가는 동쪽문을 이렇게 현판 보시면 건춘문으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경복궁에 옛날에 이랬을 겁니다. 경복궁에 수없이 많은 정각이 있잖아요. 그죠? 정각에 예를 들면 나침판도 없는데 위치를 어떻게 찾았겠어요? 현판에 글자 보고 동서남북 다 알 수 있는 겁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경복궁 나중에 나면 경복궁 건정정 바로 뒤에 사정전이 있습니다. 사정전 왼쪽이 건춘문이고 만춘전이고 서쪽이 천추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이 글자하고 오행하고 색깔하고 모든 게 다 이렇게 논리적으로 맞아 들어간다. 그것이 오행의 원리다. 그 다음에 이거 일일이 다 오복, 오장, 오임이 다 나오는 거죠. 그죠? 수도 없이 많죠. 그죠? 그 다음에 오색까지, 오기, 그 다음에 춥고 덥고 뭐 이것도 다. 이런 거. 그죠? 그 이제 궁상각치, 이거는 소리 아닙니까? 그죠? 우리 궁상각치, 이것도 맛, 뭐 이런 거 전부. 그 다음에 볼게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하도 복잡해서요. 내가 이 그래픽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그래픽으로. 내가 무슨 주역에 통달한다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그럼 여기가 자시죠. 24시. 그래서 이렇게 돌면 자축, 임묘, 진사, 오미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띠가 있고, 그 다음에 색깔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뭡니까? 팔괘가 있고, 그 다음에 낙수. 그다음에 그걸 전부 내가 이게 다이어그램으로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다른 지금 원고를 쓰고 있는데 원고를 쓰는 그 내용을 이 다이어그램을 보면서 알아야지 안 그러면 이해를 못 한다 이 얘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 다이어그램 항상 내가 요 밑에다가 여기다가 구성에 코피라이트를 넣어놓은 겁니다. 그게 시와 그래픽스라고. 이거는 다이어그램을 내 그래픽 작품이지 예를 들면 그래서 이게 다이어그램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 다음 한번 넘어볼게요. 그냥 마지막에 이제 이렇게 보면 주를 바꾼 겁니다. 이것도 이렇게 해서. 그래서 지금 나와 있는 이 주색이다, 황색이다, 이거는 아직 정확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의 색깔이
생명을 색상으로 이 색이 정말 이게 빨강이냐? 그건 아무도 장담 못 합니다. 실물이 있는 것도 아닌데, 그죠? 색깔은 굉장히 뉘앙스가 다르잖아요. 그런 점에서 이 색깔이 고정적으로 정확한 색깔이냐? 그 자체가 우문이라고 본다, 이 말입니다, 그거는. 생명은, 이러면 고정적으로 기록에 있는 거 확인하는 거니까 기록이 없는 거를 우리 전통색이다 이렇게 말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기록이 없는 색을 전통색으로 이렇게 음력이 돼가지고 통용되는 게 많이 있어요. 그걸 이제 다음에 제가 지금 뭐 책을 하나 쓰고 있는데 그걸 좀 밝히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 박물관에 가면 색깔에 대한 해설이 없어요. 정말 이상한 거는 석주선 박물관에 가도 그거 전부 전통 의상 아닙니까? 색깔은 굉장히 많은데 색명이 기록된 게 별로 없어요. 그냥 국립박물관에 가도 학예사가 다 있겠지만 그 색을 기록에 있는 색이 아니고 현재 보이는 색으로 한자로서 아마 기록한 생명이 더 많을 거다 이 말입니다.